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젊은 학부모가 당원이 안 계셔서 이 누리과정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면 애들 키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면은 3세에서 5세 여기는 교육과정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이것은 국가가 22만원씩 1인당 22만원씩 지원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걸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교육청하고 책임자라고 다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각 그 시도 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맨날 싸웠어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왜 그랬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공약은 자기가 해놓고 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지방교육청 보고 책임을 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 써야 될 돈을 이 누리과정에 쓰면 유치원에 쓰느라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쓰느라고 교육청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도 못하고 심지어 선생님들 월급도 막 빚내서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 누리과정은 전부 다 국고로 지원한다. 국고로 지원한다를 결정해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유치원의 아이들 한 2조, 어린이집에 아이들 한 2조에 합쳐서 한 4조쯤 되는 돈인데 이건 전액 국고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도 이것도 단계적으로 실현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학비가 분기당 한 4~50만원씩 내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분기마다 한 4~50만원씩 내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고등학교에 연 한 150~15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학부모 부담액이. 그러면은 이걸 국가가 채도를 져주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10만원 이상씩 지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이게 소비가 또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안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국민안전 문제는. 또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는 문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 얼마 전에 그 각 부처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이제 당의 정책위 의장이니까 가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국력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 교통사고가 많아요. 대통령께서 딱 간단하게 지시를 하시던데요.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거 해결합시다. 이거 해결합시다. 딱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또 지난 가습기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미세먼지가 좀 덜한가요? 구미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많아요? 수도권은 죽을 맛입니다. 그냥 돈만 되면 그냥 못 살겠습니다. 못 살아. 미세먼지도 지금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월요일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또 하나의 대책을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내적 요인도 있고 또 국외적 요인도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오염물질도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각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옛날에 그래도 우리 하늘이 참 맑고 좋았는데요. 좀 봄에는 그런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거의 북경 수준, 베이징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돈이 좀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22조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정부 발표로만 22조입니다. 정부 발표로만. 그런데 실제로는 한 30조쯤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어마한 데다가 돈 쓴 겁니다.
정말 안 쓸 때다 돈을 써서 이거 정말 너무 아까운 돈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강 막아놓고 녹조나 만들고 말이죠. 녹조 라떼. 이거 다시 복원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노동 존중 사회,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땀 흘린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지금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비교해보면 금방금방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창의력이 없는 사회를 해버렸냐면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권의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들 출연 안 시키고 가수들 노래 못 부르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인데, 좋은 나라인데 아주 후진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한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류, 문화상품, 우리가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문화상품인데,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한류는. 이 김대중 정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전에 없었던 한류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노래를요, 일본 노래를 이렇게 우리 애들이 따라 부르고 이랬었거든요. 일본 가수들 노래를.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일본의 국민들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가수들을 좋아하고 우리 배우들의 팬클럽이 생기고 우리 영화를 보고 이렇게 됐어요. 중국은 그 이후에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문제 중동 이란을 포함하여 여기 가도 이거 쓰고 춤추고 이러잖아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럼 도대체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한류가 생겼을까?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개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이른바 문화적인 수출 상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게 드라마도 아주 질을 좋게 만들고 잘 만들고, 또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런 노래를 또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이게 한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년간 그게 억압됐기 때문에 많이 퇴보를 했던 거죠. 쉬는 날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쉬는 날을. 그래서 10월 1일 날, 그래서 쉽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쉴 틈이 없어. 쉬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도 52시간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대체 공휴일도 만들어서 쉬는 날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쉬어야 여가 활동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해야 소비가 일어나고, 이게 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일만 많이 한다고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건 과거의 문법입니다. 과거의 문법. 이게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한다. 시도지자체장들하고, 그 다음에 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로 계산하겠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세금을 중앙정부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100을 낸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80쯤을 걷어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정부가 한 20%쯤을 걷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고 있냐? 중앙정부는 40을 써요. 지방정부가 60을 써요. 걷기는 중앙정부가 많이 걷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른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걷어갖고 지방정부에 교부세, 교부금,
이런 명목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세의 19.24%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그 경상북도 통해서 구미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고 20.27%는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그건 교육재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쓸 때가 원래 써야 될 지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는 게 더 좋은 제도죠. 왜 중앙정부에서 안 쓸 돈을 중앙정부가 걷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통제하는 게 있거든요. 통제. 그래서 그걸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 세금 구조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요 8대2에서 6대4로 가는 것은 어마어마 급격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는 못하고 점점 사업도 구조조정하고 조정하고 권한도 분배하고 법령도 정비하고 해서 요 8대2에서 점점 해서 6대4까지 가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또 하나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건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원도심, 구도심이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요즘에 애제가는 중소도시를 가면 다 신도심이 만들어져 있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신도심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그 신도심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원도심이 계속 쇠퇴를 하고 낙후를 합니다. 주거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가보면 구도심 가면 깜깜해요. 막 신도심은 막 휘황찬란한데 이 구도심을 계속 원도심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도심을 좀 재생사업을 하자. 그래서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말이죠. 동네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기반시설도 도로도 좀 넓혀주고 기반시설을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뭐 한 10집씩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또 상당히 많은 집들이 모여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각 단독주택을 고쳐서 산다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게 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건 5년 동안 한 50조쯤을 집어넣을 겁니다. 1년에 한 10조쯤 집어넣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 해당 지역들 지금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지방 이 도시 내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지역 건설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일거리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농산어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쌀농사 지으신 분 계셔요? 쌀농사? 많이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쌀이 초과 생산이잖아요. 쌀 가격이 이게 지지를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13만 지금 한 4천 원 하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직불제를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쌀 한 종목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3조가 넘습니다. 3조 한 몇천억 됩니다. 쌀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만 1년에 한 6천원씩 들어요. 6천원씩. 양국 창고가 모자라가지고요. 일반 공장 일반 창고 빌려가지고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쌀을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내년부터. 근데 이제 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농사 짓는 땅에는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쌀 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작물을 그 논에다가 쌀을 안 심고 배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만 톤 정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만 헥타르
정도 하고요. 내후년에 또 한 5만 헥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쌀 생산량을 좀 줄여서 가격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직불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쌀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쌀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가 안보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국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국방비 신장률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안보 떠들고 있는 저 자유한국당, 가장 안보에 무능했던 정권입니다. 가장 방산 비리가 많았던 정권이에요. 가장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정부입니다. 벌써? 제가 좀 군대나 갔다 오고 자식들 군대 좀 보내고 그리고 안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텔레비 봤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본인들도 군대 안 갔다 오고 자식들도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군대 안 보내놓고 말이죠. 안보 이야기하는, 이거 뭐야, 안보를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의 정부 때는 서해 교전이 일어났어요. 두 번 다 격퇴를 했어요. 참여정부 때는 한 번도 서해 NLL에서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었던, 지켰던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지키는 게 가장 잘하는 거죠. 근데 MB 정부 때 뭐였어요? 서해안 폭침 당했죠? 6.25 이후에, 휴전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 연평도에 포격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죽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안보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뭐 줄줄줄 방위 사업비 말이죠. 다 훔쳐먹고 돌아먹고. 그 이상한 무기, 뭐 쓸 수도 없는 무기 1,500억씩 들여와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놓고 무슨 지금 와서 안보 이야기를 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말이죠. 방위비 많이 늘립니다. 방위비 많이 늘려서 하여튼 우리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킨다. 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방 정책을 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네, 정말. 근데 요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오히려 하고 막 말폭탄 막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 무슨 유치원생들 말싸움 하는 것 좀 하지 마라. 대원칙 하나는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맞죠?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목표.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전쟁이 안 나가기 위해서 제재도 하는 거고요.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는 거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만이 답이 아닌 거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수도권에만 2,500만이 몰려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반사정포는 몇만 발이 한꺼번에 날라와요. 장사정포는 몇만 발이 한꺼번에 날라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격 못하면 몇만 발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전쟁이 안 나야죠. 안 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유엔 연설에서 32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평화만이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십시오. 남부, 중러, 일본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시아가 아주 평화스럽게 공존공영하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하셨던 연설문 있잖아요. 연설문 어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뽑아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우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래서 섬 아니 섬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 동북아시아에 사는 이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품격 있게, 트럼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품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못했다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잘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남북 문제,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만 가지고 한번 와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입니다. 벅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반도의 이 평화의 관리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월등하게 훨씬 잘했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런 의지도 있고 원칙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저기 4대 복합 혁신 과제인데,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직면에서 응전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실현시켜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요 4개가 복합, 혁신, 핵심 4개 과제입니다. 이건 전 부처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중요해서 이건 전부 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 나가게 됩니다. 요 4대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장, 고용, 복지,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인다. 이게 이제 고용정책인데요. 요 3가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계속 복지를 낭비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신시대 개념은 복지는 낭비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에요.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런 다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지역 발전과 관련한, 특히 균형 발전과 관련한 의지, 철학, 그 다음에 정책은 더 강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178조쯤 들어가는데요. 어디서 재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뭐 돈 어디서